거센 빗줄기가 밤의 장막을 찢을듯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다. 와이퍼가 필사적으로 앞유리의 물기를 닦아냈지만 흐릿한 시야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강태민은 속도계 바늘이 붉은 영역으로 치닫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짓밟았다. 그의 옆자리에 서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축 늘어져 있었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향해 불같이 소리치고 있었다. 유진 바이오 합병건에 대한 서류를 집어던지며 그의 야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칠 것인지에 대해 격렬하게 토로했다. 태미는 그 모든 것을 그저 감정적인 히스테리로 치부했다. 그는 냉담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서유진,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고 난 내 방식대로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은 괴물이야, 강태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처음에는 연기라고 생각했다. 늘 그랬듯이 그녀의 감상적인 정의감이 발동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태민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그의 첫 번째 감정은 걱정이 아니라 분노였다. 하필 오늘, 하필 이 중요한 밤에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들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검은색 메르세데스가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그는 차 문을 거칠게 열고 유진을 다시 안아들었다. 빗물이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수트에 쏟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뒤에 있을 긴급 이사회 생각뿐이었다. 병원의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과 피, 그리고 축축한 절망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응급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의료진의 다급한 발소리와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뒤엉켰다. 태미는 이 혼란이 몹시 거슬렸다. 그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를 붙잡았다. 환자다. 당장. 그의 권위적인 목소리에 간호사가 움찔했지만 곧 이동식 침대를 밀며 달려왔다. 태미는 유진을 침대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좁혀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 겁니까?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으며 유진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인턴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달려와 유진의 눈꺼풀을 뒤집고 펜라이트를 비췄다. 동공 반응이 느립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태미는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다. 밤 10시, 이사회까지는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유진 바이오 합병은 그가 아버지인 강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룹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서유진, 29, 그냥 과로로 쓰러진 것 같군. 태민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투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의사가 그의 냉담한 태도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보호자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태미는 지갑에서 검은색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접수처 데스크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검사 비용이든 입원 비용이든 이걸로 전부 계산해.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간호사와 의사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선생님, 지금 환자 상태가 위중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상황 설명은 해주셔야. 간호사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태미는 이미 몸을 돌린 후였다. 그는 이 병원 특유의 값싼 동정심과 절박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내가 의사인가? 필요한 건
저 여자 소지품에 다 들어있을 거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응급실을 나섰다. 자동문이 닫히며 유진의 창백한 얼굴과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을 시야에서 차단했다. 그는 이 사소한 방해물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망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는 정문 로비로 향하며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본관 입구로 차 대기시켜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5분 안에 도착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유진그룹 전략기획실장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유진이 쓰러진 것은 불운한 사고일 뿐 자신의 책임은 아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다. 그는 코트깃을 여미며 병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저 멀리 김 비서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다시 그의 통제하에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때 코트 안주머니에서 격렬한 진동이 울렸다. 김 비서의 전화가 아니었다. 그의 사적인 전화기였다. 오직 가족과 아들 민준의 학교, 그리고 집사만이 아는 번호. 태민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 내려앉았다. 그는 좀처럼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남자였다. 이 전화기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특히 이 밤늦은 시간에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집사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잠겨 나왔다. 수화기 너머로 집사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소 차분하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도련님,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집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태민의 세상이 멈췄다. 빗소리도 다가오는 차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유진 바이오 합병, 이사회, 아버지와의 권력 다툼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흩어졌다. 오직 민준이라는 이름만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민준이가. 왜? 똑바로 말해. 그가 소리쳤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며 미세하게 떨렸다. 도련님이 방에서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코피를 너무 많이 쏟으시고 지금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의사가 위독하시답니다. 서울대병원. 그 이름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서울대병원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여자를 버리고 나온 그 병원 응급실 입구를 무의식적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함의 대가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당장 가지. 태민은 전화를 끊지도 않은 채 빗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김 비서의 차가 급정거하며 그의 앞에 섰다. 그는 거의 넘어질 듯이 뒷좌석에 몸을 던졌다. 응급실. 다시 응급실로 가. 빨리.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버리고 온 그 여자가 자신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인 아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잔인한 장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민은 방금 자신이 나온 자동문을 향해 다시 몸을 날렸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아들의 이름, 민준, 그 이름 하나만이 뇌리를 맴돌았다. 응급실의 혼란은 아까와 같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 소음이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절망의 비명이자 시간과의 사투였다. 그는 아까 그 간호사를 발견하고 어깨를 붙잡았다. 내 아들, 강민준. 구급차로 방금 도착했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간호사는 그를 알아보고
경멸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저쪽입니다. 소아응급센터 가장 안쪽 격리실로. 태미는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방향으로 뛰었다. 복도를 가로지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어깨로 쳐냈다. 그의 완벽했던 수트는 빗물과 땀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날뛰었다. 민준이,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소아응급센터 격리실 문이 열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10살배기 아들 민준이 하얀 침대 위에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가느다란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코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작은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다. 민준아, 태민이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아이는 미동도 없었다. 의료진이 아이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니터에서는 불규칙적인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민은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섰다. 그가 세운 거대한 제국, 그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이 이 작은 침대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강민준 군 보호자 되십니까? 중년의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명찰에는 혈액종양내과 과장 김진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민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진혁 교수의 사무실은 응급실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무겁고 침착한 공기가 흘렀다. 태민은 의자에 앉았지만 몸은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김 교수는 민준의 차트와 몇 장의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강태민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민준군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그 단어가 태민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명치를 세게 친 듯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오진일 겁니다. 우리 민준이는 그냥 코피를. 오진이 아닙니다. 김 교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미 골수 검사까지 긴급으로 진행했습니다. 암세포가 골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쓰러진 것도 급격한 백혈구 수치 증가와 혈소판 감소 때문입니다. 태민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치료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소.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의사를 불러오시오. 뭐든 하란 말이오. 김 교수는 그의 폭발적인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절망을 수없이 봐온 사람이었다. 실장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당장 항암 치료는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민준 군의 병은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가장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다. 민준 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골수이식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다. 태민아, 이게 무슨 흉흉한 소리냐. 유진그룹의 장손이 쓰러지다니. 강 회장은 김 교수를 쏘아보며 윽박질렀다. 당신이 여기 책임자인가? 내 손자 잘못되면 당신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태민은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김 교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골수 이식. 당장 가족들부터 검사합시다. 나부터 하겠소. 그날 밤부터 며칠간 유진 그룹의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강태민, 강 회장,
그리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민준의 생모까지 모두 HLA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태민은 병원 VIP 병실에 임시 집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질병관리본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이잡듯이 뒤져. 국내에 없으면 해외로 돌려. 미국, 독일, 일본, 전 세계 골수은행 데이터를 전부 가져와. 돈은 문제가 아니야.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라도 움직여. 태민은 며칠 동안 눈도 붙이지 못했다. 값비싼 수트는 구겨진 지 오래였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났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민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아이는 고열과 구토에 시달렸다. 그의 제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족들의 검사 결과는 모두 불일치였다. 강 회장은 분노했고 민준의 생모는 울기만 했다. 태민은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항암제가 듣지 않았고 감염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았다. 김 교수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선언했다. 바로 그때 김 교수가 창백해진 태민을 다급하게 호출했다. 실장님, 찾았습니다. 기증자 데이터를 전부 대조한 결과 기적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태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누구요? 그가 누구요? 당장 연락해서. 아니, 내가 직접 가겠소. 그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다고 하시오. 집이든 돈이든 뭐든. 김진혁 교수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민을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그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무슨 소리요? 당장 그 사람을 데려와야. 김 교수는 태민의 말을 가로막았다. 기증자는 현재 저희 병원에 등록된 환자입니다. 며칠 전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가 오늘 아침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며칠 전 응급실, 그가 머릿속에서 애써 지워버렸던 기억의 편린이 떠올랐다. 김 교수는 서류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증자의 이름은 서유진, 29, 현재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그 이름이 태민의 귓가에 밝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서유진. 그가 빗속 응급실에 버리고 온 여자. 그가 괴물이라고 불렸던 그 순간.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있었다. 아들의 생명이 그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강태민은 김진혁 교수의 사무실을 거의 뛰쳐나오다시피 했다. 그의 손에는 서유진의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서유진. 그 이름은 이제 그의 구원이자 동시에 그가 저지른 죄악의 증거였다. 그는 김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엔진이 포효하듯 울부짖었지만 태민의 머릿속을 채운 혼란스러운 소음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는 응급실에 그녀를 버려두고 떠나던 순간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고통스럽게 찡그린 미간. 그는 그 모든 것을 사소한 방해물로 치부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해물이 그의 아들의 생명을 쥔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그가 평생 발 디딜 없다고 생각했던 페인트가 벗겨지고 복도가 어두컴컴한 그런 곳이었다.
그의 메르세데스는 좁은 주차장에 서 있는 낡은 국산 차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괴물처럼 보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5층 503호. 초인종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강태민이 유진그룹의 황태자가 누군가의 집 앞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몇 초가 영원처럼 흘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병원의 환자복 대신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태민을 보자마자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응급실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경멸보다도 날카로웠다. 강태민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또 저를 비난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제가 쓰러진 게 업무에 얼마나 큰 차질을 줬는지 계산서를 내밀러 오셨나요? 태민은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을 잊어버렸다. 그의 혀가 마비된 것 같았다. 그는 이 여자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어떻게 부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평생 명령하고 지시하고 빼앗는 데만 익숙했다. 유진 씨,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유진은 문을 막아선 채 비켜서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제 집은 실장님처럼 귀한 분이 머무실 곳이 못 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보다시피 저도 환자라서 오래 서 있기 힘드네요. 그녀의 태도는 태민의 억눌려 있던 오만함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것을 억지로 눌러 담았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첩과 만년필을 꺼냈다. 유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서유진 씨, 내가 지난밤 응급실에서 실수했다는 건 인정하지.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그는 수표 한 장을 찢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백지 수표였다. 숫자는 당신이 직접 적어.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어. 집, 차,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유진은 수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민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연민만이 감돌았다. 당신은 정말 변한 게 없군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변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당신에게 세상은 오직 두 가지로 나뉘는군요. 살 수 있는 것과 아직 가격을 매기지 못한 것. 말장난할 시간 없어.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태민이 결국 폭발했다. 그의 통제력이 무너지고 날것의 절박함이 터져나왔다. 급성 백혈병이야. 당신 골수가. 당신만이 유일한 기증자야. 당신만이 내 아들 민준이를 살릴 수 있어.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당신의 아들. 유진이 그 말을 곱씹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한 아들 때문에 여기 와서 내게 돈을 흔들고 있군요. 그녀는 현관문 벽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태민의 고함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내가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차가운 천장과 내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의사의 얼굴이었어요. 나는 내가 왜 쓰러졌는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나를 데려온 아는 사람은 이미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카드 한 장 던져놓고 마치
폐기물을 처리하듯이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당신에게 나는 그저 당신의 거대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돌멩이였겠죠. 당신의 비즈니스에 감히 반기를 든 감정적인 여자였을 테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몸의 일부가, 내 골수가 필요하다고? 유진은 태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거절하겠어요. 한마디였다. 그 짧은 한마디가 태민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뭐라고? 거절하겠다고요? 강태민 씨. 유진은 분명하게 말했다.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골수도 당신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겠지만 이건 못 사요. 이건 내 것이니까. 태민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부서졌다. 제발, 유진 씨, 민준이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거 알아. 하지만 아이는 살려야 할 것 아니오. 그래서 나를 이용하겠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렸다. 당신 아들의 생명은 소중하고 내가 응급실에서 홀로 느꼈던 공포와 모멸감은 하찮은 겁니까? 당신이 내민 그 돈이 내 상처를 전부 지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문을 닫기 시작했다. 돌아가세요. 당신의 돈으로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당신의 그 대단한 권력으로 하늘이라도 움직여 보시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돕지 않아요. 절대. 안 돼. 서유진. 문 열어. 서유진. 태미는 닫히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혔다.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다시 걸리는 소리는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유진 그룹의 후계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남자. 그는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을 느꼈다. 돈도, 권력도, 심지어 그의 절박한 애원조차도 이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는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아파트 단지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병원, 아버지, 그리고 회사의 전화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차에 주저앉아 핸들을 머리로 찧었다. 민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위로 서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겹쳐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단 한 번의 비정한 행동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마음을 돌려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병원으로 돌아온 강태민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중환자실 복도를 지키고 있던 강 회장이 그를 보자마자 덤벼들듯이 다가왔다. 어떻게 됐느냐? 그 계집 당장 병원으로 끌고 왔어야지. 네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할 것 아니야. 태민은 아버지의 고함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그는 김진혁 교수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김 교수는 그의 텅 빈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설득에 실패하셨군요. 태민은 마른 세수를 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다. 버티고 있습니다만.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너무 빨리 생기고 있습니다. 2차 항암요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아니 며칠이 고비입니다. 김 교수는 참담한 심정으로 말했다. 며칠. 그 짧은 단어가 태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몇 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다. 불을 붙였지만 연기를 빨아들이는 대신 그는 그저 타들어가는 불빛만 바라보았다. 서유진. 그녀의 차가운 거절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돈도 애원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혐오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응급실에서의 모욕감 때문만은 아닌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감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의 방식대로 해결해야 했다. 애원이나 거래가 통하지 않는다면 압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약점.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그는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뒤 내뱉었다. 그는 다시 유진그룹의 냉혹한 전략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유진, 29,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3년차.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24시간 안에. 모든 것 말입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것. 그녀의 가족, 친구, 재정 상태, 학교 기록, 과거 행적.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태미는 전화를 끊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다시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비서는 유능했다. 그는 강태민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는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태민의 병실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져왔다. 서유진,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입니다.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의대 동기들 사이에서도 신념이 강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평판이 자자합니다. 재정 상태는 깨끗합니다. 학자금 대출 외에는 빚도 없고 사치와도 거리가 멉니다. 김 비서가 담담하게 보고했다. 태미는 자료를 거칠게 넘겼다. 약점이 없다는 건가? 그럴 리 없어. 가족은? 그 점이 특이합니다. 모친은 10년 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일한 직계 가족은 부친 서재혁 씨입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망설였다. 서재혁 씨는 15년 전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유진제약 연구소 화재 사고였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음 파일을 열었다. 서재혁 씨는 당시 유진제약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신약 개발팀의 팀장이었죠. 유진제약. 태민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 하고 울렸다. 유진제약은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다. 화재 사고라고? 네, 공식 기록상으로는 실험실 과실로 인한 단순 화재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었고요. 김 비서가 덧붙였다. 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그룹의 연구소에서 그것도 수석 연구원이 죽었다. 너무 공교로웠다.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뭐였지? YJ7이라는 코드명의 차세대 항응고제였습니다. 당시 유진그룹이 사활을 걸었던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재혁 연구원 사망 직후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및 폐기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 발견이었습니다. 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수석 연구원의 죽음, 프로젝트의 폐기, 그리고 15년 뒤 그의 딸이 유진 바이오 합병건을 들고 자신을 찾아와 당신의 야망이 사람들을 해칠 것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김 비서. 15년 전 YJ 7 프로젝트 관련 자료, 당시 이사회 의사록, 그리고 서재혁 연구원의 사망사고 보고서, 원본. 지금 당장 그룹 본사 기밀 자료실에서 가져와.
내 명의로 비상열람을 요청해. 실장님, 그건 회장님의 승인 없이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당장 태민이 포효했다. 몇 시간 뒤 태민은 봉인된 서류 상자를 받아들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YJ 7 임상시험 중간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붉은 잉크로 극비 도장이 찍힌 별첨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재혁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다. YJ7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게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였다. 그는 임상시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서재혁의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의 답변이었다. 데이터 오류로 간주함, 프로젝트 강행.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익숙한 필체의 서명이 있었다. 승인, 회장 강만식. 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재혁은 사고로 죽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중환자실에 민준이가 보였다. 그리고 이제야 그는 서유진의 눈에 서려 있던 그 깊은 혐오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응급실에서의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에 대한 15년간 묵혀온 증오였다. 그는 서유진을 압박할 약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들의 가족이 그녀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고, 그녀가 왜 절대로 자신의 아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이유였다. 서유진은 낡은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모든 것이 극도의 정밀함 속에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 한편에는 의학 서적들 사이에 꽂힌 두꺼운 법률 서적 몇 권이 이질적으로 눈에 띄었다. 그녀는 15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무력감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실험실 사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유진그룹은 막대한 보상금을 제시했고 친척들은 어린 유진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다. 사고 며칠 전 아버지가 집무실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던 모습을. 이건 살인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알릴 거요. 아버지는 그렇게 외쳤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그 의학적 위험의 실체를 제 발로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언젠가 유진그룹의 심장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의사가 온 뒤에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긴 채 조용히 유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병원 내부망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운명은 기이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복수의 칼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그가 돈이나 협박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난번처럼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망설이며 거의 애원에 가까운 소리였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강태민이 서 있었다. 며칠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최고급 수트는 구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 늘 오만함과 냉철한 계산으로 번뜩이던 그 눈이 텅 비어 있었다. 깊은 절망과 공포, 그리고 그가 애써 감추려는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들어오시죠.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태미는 낯선 공간에 발을 들이듯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도 없었지만 감히 앉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을 마주 보았다. 그는 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이는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백지수표의 숫자를 더 적어 오셨나요? 아니면 이번엔 저를 어떻게 협박하실 계획이죠?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가 그룹 기밀 자료실에서 가져온 15년 전의 기록 사본이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을 협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소. 유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뭘 찾았습니까? 내가 숨기고 있는 빚이라도? 아니면 과거의 연인이라도? 아니, 태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당신의 아버지를 찾았소. 서재혁 수석 연구원, 그리고 YJ 7 프로젝트. 아파트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유진은 숨을 참았다. 그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다. 유진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그 서류철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진실의 조각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경고 보고서, 그리고 그 위에 찍힌 강만식의 승인 서명.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려왔다. 이걸 당신이 가져온 겁니까?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렇소. 태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유진은 서류철을 덮었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태민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기쁨이나 만족의 웃음이 아니었다. 15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잔인한 아이러니에 대한 조소였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군요. 유진이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전혀 몰랐던 거야. 유진 씨, 내가 왜 유진 바이오 합병을 막으려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또다시 똑같은 짓을 하려 했어. 위험성을 알면서도 돈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고. 15년 전 내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태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유진은 다시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협상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정의의 실현이었다. 내 조건을 말하죠. 태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텅 빈 눈에 신락 같은 희망이 비쳤다. 나는 당신 돈 따위는 필요 없어요. 유진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의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해요. 그게 무슨... 태민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이건 사본이야. 유진이 서류철을 가리켰다. 나는 원본이 필요해요. YJ 7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서류 원본, 이사회 이사록, 은폐된 임상 데이터,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직접 지시하고 서명한 모든 명령서, 당신이 그룹 기밀 자료실에서 빼돌릴 수 있는 모든 것. 태미는 뒷걸음질 쳤다. 그건 불가능해. 그건 유진 그룹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짓이야. 그건 내 아버지를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라는 거요. 그래요. 유진이 차갑게 확인시켜 주었다. 정확히 그거예요. 강태민 씨. 당신은 내게 아버지를 배신하라고 말하는 거요? 내 가족을 전부 파멸시키라고? 당신 아버지는
15년 전에 내 가족을 파멸시켰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내 아버지를 죽였고 그 진실을 돈으로 덮었죠. 이제 선택해요. 당신 아들의 생명, 아니면 당신 가문의 더러운 비밀,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태미는 무너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형이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죽여야 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군의 시간도 내 인내심도 서류를 가져와요. 그럼 난 수술실로 들어가겠어요. 그게 내 조건입니다. 그녀는 태민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죄와 그의 절박함이 교환될 수 있는 유일한 가격을 통보했을 뿐이다. 강태민은 서유진의 아파트를 나설 때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가 몰고 온 고급 세단은 이제 그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갇힌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서유진의 마지막 말. 선택해요. 당신 아들의 생명. 아니면 당신 가문의 더러운 비밀.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양손에 칼을 쥐어주고 어느 쪽으로 자신의 심장을 찌를 것인지 고르라는 협박이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파면시켜야 한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죽음을 방관해야 한다. 그는 유진 그룹의 후계자로 태어나 단 한 번도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처럼 길었다. 도시의 불빛이 현란하게 창밖을 스쳤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전쟁터였다. 하나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강태민, 유진 그룹은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가문은 영원해야 한다. 그는 평생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왔다. 감정은 사치였고 약점은 죄악이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제국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지난 30여 년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였다. 수천 명의 직원들, 수십 개의 계열사,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 그 모든 것이 YJ7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강만식 회장은 감옥에 갈 것이고 유진 그룹은 해체될 수도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 선장이 되어야 했다. 그 대가가 고작 아들 하나의 생명이라도 아버지의 논리라면 감수해야 할 손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아버지 강태민의 목소리였다. 민준이 10살배기 아들,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던 눈.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놀아준 기억조차 희미했지만 그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피를 이은 아들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강 회장이 그를 가로막았다. 어찌 되었느냐. 그 천박한 계집이 감히 조건을 걸었더냐. 돈이 부족하다더냐. 당장 말해라.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할 테니. 강 회장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태민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거대해 보였던 신과 같았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15년 전 한 연구원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탐욕스러운 노인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협상 중입니다.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이냐. 강 회장이 윽박질렀다. 내 놈이 일이 무능하니 일 처리가 이 모양이다. 당장 비켜라.
내가 직접 그 계집을 만나 단판을 짓겠다. 납치를 해서라도 수술대에 그만하십시오. 태민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강 회장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민이 감히 자신의 말에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었다. 태민은 시선을 피하며 중환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가 중환자실 유리창에 다다랐을 때 김진혁 교수가 침통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태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교수님, 민준 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그리고 감염 수치가 잡히지 않습니다. 강력한 항생제를 쓰고 있지만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태민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민준이는 고열에 시달리는지 붉어진 얼굴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각종 기계들이 아이의 연약한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습니까? 김 교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했다. 이대로라면 사흘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골수 이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해도 이 감염 상태로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실장님, 사흘, 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유진그룹의 미래, 아버지의 분노, 가문의 명예, 그 모든 것이 이 사흘이라는 시간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의 권력도, 그가 가진 수조 원의 재산도 아들의 목숨을 단 하루도 연장해주지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무력했다. 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성. 하지만 그 성은 부패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서유진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정의였다. 아버지를 위한 정의. 그리고 강태민 자신은 그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 적의 아들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비극은 15년 전 아버지가 YJ7 보고서를 덮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응급실에 서유진을 버리고 떠났을 때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아들인 자신이 거두고 있었다. 선택은 명확해졌다. 아버지가 세운 거짓된 제국을 지키다가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죄를 단죄하고 아들을 살릴 것인가. 강태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김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건 민준이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그리고 아마도 내 모든 것이 걸린 일이 될 거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룹 본사 기밀 자료실의 보안 시스템, 회장 비서실의 일정, 그리고 원본 서류가 보관된 지하 벙커의 접근 코드. 그것은 유진그룹의 심장을 향한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한 명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강만식 회장은 병원 최상층 VIP 병동, 사실상 그의 임시 집무실이 된 방에서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수행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강 실장님이 어젯밤 늦게 그리고 오늘 오전에 2차례 서유진이라는 의사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늙은 눈은 세월의 흔적 대신 냉혹한 계산으로 번뜩였다.
서유진. 그는 그 이름을 혀끝으로 굴렸다. 며칠 전 손자의 기증자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그 이름을 듣고 불길한 기시감을 느꼈었다. 그 계집의 아비가 누군지 알아보았느냐. 15년 전 유진 제약 화재 사고로 사망한 서재혁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 그랬군. 내 아들놈이 고작 애새끼 하나 살리자고 제국의 근간을 흔들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게야. 그는 태민의 최근 반항적인 태도와 서유진의 접촉을 꿰어 맞추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멍청한 놈. 그는 혀를 찼다. 태민이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서유진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 간파했다. 강 회장에게 이것은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손자의 생명을 쥔 열쇠가 아니라 자신의 목에 겨눠진 칼날이었다. 위협은 싹부터 잘라내야지.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그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정재계와 언론계에 퍼져 있는 그의 거미줄 중 하나였다. 나 강만식이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서유진. 5년 전쯤 그녀가 레지던트 1년 차일 때 맡았던 환자 중에 사망자가 있었을 거야. 심장 수술이었지. 그걸 다시 들춰내. 수화기 너머의 상대가 당황하며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이미 의료 과실이 아닌 것으로. 내가 과실이라면 과실인 거다. 강 회장이 으르렁거렸다. 당시 수술에 불만을 품었던 유가족을 찾아내 돈은 원하는 대로 줘. 간호사든 동료 의사든 그녀가 오만했고 절차를 무시했다고 증언할 사람을 만들어. 내일 아침까지 대한민국 모든 언론 일면에 살인 의사 서유진이라는 제목이 뜨게 해. 당장. 그는 다음 전화를 걸었다. 병원장이었다. 병원장. 지금 당장 서유진 의사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게. 의료사고 은폐 의혹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해. 그리고 내 손자 민준이의 기증자 명단에서 그 여자를 당장 빼도록. 병원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회장님, 하지만 일치율이 서유진 씨는 100%입니다. 다른 기증자는 시끄러워. 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 80%든 70%든 상관없어.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 하나만 찾고 손을 놓을 수가 있나? 병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찾아내. 당장. 강 회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서유진의 협상 카드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려 그녀가 폭로를 하더라도 의료 사고를 덮기 위한 거짓말쟁이의 발악으로 치부되게 만들 작정이었다. 동시에 다른 기증자를 찾아냄으로써 서유진의 가치 자체를 없애버리려 했다. 손자의 생명? 그것은 언제든 대체제를 찾으면 그만이었다. 유진 그룹의 비밀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서유진은 잠에서 깨기도 전에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 폭탄에 파묻혔다. 인터넷 뉴스 포털은 그녀의 얼굴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단독 서울대 병원 의사, 5년 전 의료사고 은폐, 유가족 눈물의 호소.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및 내부 감사위원회 출석 요구 통보를 받았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증거와 계획이 강 회장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고립되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김 비서와 함께 본사 기밀 자료실 침투를 위한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실장님, 회장님께서 손을 쓰셨습니다. 태민은 화면에 가득 찬 서유진의 기사를 보았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가 민준이의 유일한 희망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리고 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잘라버린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비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혁 교수팀이 서유진 씨를 제외한 다른 기증자를 찾으라는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검색 중이라고 합니다. 일치율이 현저히 낮은 기증자까지 모두. 태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아버지에게 손자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과 비밀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다. 아버지는 민준이를 버린 것이다. 서유진을 버렸던 자신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의 내면을 짓누르던 마지막 망설임이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려는 자와 그것을 짓밟으려는 괴물과의 싸움이었다. 김 비서. 태민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계획을 변경한다. 오늘 밤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은 서류뿐만이 아니다. 아버지를 끌어내려야겠다. 강태민의 눈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위태롭게 숨을 이어가는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진혁 교수는 방금 그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강 회장의 압력으로 병원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100% 일치하는 기증자인 서유진을 사회적 무리를 이유로 기증자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회장님께서는 70% 일치율을 보이는 다른 기증자를 승인하라고 하십니다. 김 교수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다. 실장님, 70%의 일치율, 그것도 지금 민중군의 감염 상태에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도박이 아니라 사실상 아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태미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도박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70%라는 수치로 손자의 죽음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15년 전 서재혁을 죽였던 그 냉혹함이 이제 핏줄인 민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부서져 내렸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존경 혹은 두려움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불타는 분노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본능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왕국을 향해 칼을 겨누는 배신자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서유진 씨와 연결해. 지금 당장. 그녀가 기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을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내서 내가 말하는 안전가옥으로 데려와. 이건 명령이야. 서유진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파트는 기자들로 포위되었고 병원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들었다. 그녀의 15년 계획은 강만식의 반격 한 번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 비서였다. 그는 강태민의 뜻을 전하며 기자들을 따돌릴 탈출로를 알려주었다. 유진은 망설였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김 비서의 지시대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한강변의 한적한 고급 오피스텔. 강태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은신처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강태민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오만한 실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독한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폐잔병처럼 지쳐 보였다. 당신 아버지가 꾸민 짓이겠죠. 유진이 날카롭게 입을 열었다.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는 수작.
그리고 당신은 나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회유하려는 거겠죠. 당신 아버지의 개가 되어서. 태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민준이를 포기했소. 유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병원에 압력을 넣어 당신을 기증자 명단에서 제외시켰어. 그리고 70% 일치율을 보이는 다른 기증자를 찾아 수술을 강행하라고 지시했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의사인 당신은 잘 알 거요. 유진은 숨을 삼켰다. 70%. 그것은 이식편대 숙주 반응, GVHD로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수치였다. 강만식은 손자의 목숨을 자신의 비밀과 맞바꾸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당신은 유진이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유진 그룹의 강태민이 아니오. 그가 다가왔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이려는 괴물과 싸우는 아버지일 뿐이오. 그리고 그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 아니, 내가 당신의 칼이 되어야겠지. 유진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과 똑같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박함이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딸과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버지.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의 전선에 세웠다. 원본 서류.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걸 가져올 수 있겠어요? 가져올 거요.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내가 직접. 그는 김비서와 함께 세웠던 계획을 유진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진 그룹 본사 지하 3층. 판도라라고 불리는 기밀 자료실. 그곳은 강만식 회장의 생체 인식과 2중, 3중의 보안으로 잠겨 있었다. 보안 시스템은 김 비서가 무력화할 수 있어. 하지만 최종 접근 권한은 아버지의 홍채와 지문이 필요해. 그걸 우회할 방법은 단 하나. 태민이 자신의 태블릿을 열었다. 지난달 시스템 정기 점검 때 내가 심어둔 백도어야. 아버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둔 비상구였지.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 당신이 직접 가겠다고요? 내 아버지의 죄악이야. 내가 직접 거둬들여야지. 그날 밤 유진 그룹 본사 빌딩은 고요한 거인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강태민은 보안 요원 복장으로 위장한 채 김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로 향했다. 김 비서는 중앙 통제실의 CCTV 화면을 루프 영상으로 돌려놓고 보안 시스템을 교란했다. 지하 3층.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복도를 지나 육중한 티타늄 문 앞에 섰다. 판도라. 태민은 준비한 기기로 백도어에 접속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접근 거부 메시지가 승인으로 바뀌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내부는 서늘했다. 수백 개의 서버와 서류 보관함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YJ7이라고 표시된 섹션으로 향했다. 그곳에 있었다. 15년의 먼지를 이고 있는 검은색 바인더. 그는 바인더를 열었다. 그가 보았던 사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방대한 양의 원본 자료들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붉은 펜으로 팩이라고 휘갈겨 쓴 서재혁의 마지막 보고서, 사망자를 단순 부작용으로 조작한 임상 데이터, 그리고 화재 사고 당일 연구소 보안팀장에게 지급된 거액의 자금이체 내역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그는 그 증거의 산을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었다.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아버지를 지워버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는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미는 묵직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당신이 원했던 것, 그리고
내가 파괴해야 할 모든 것이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인더를 열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 그것을 보는 순간 15년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낡은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이것이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진실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적이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같은 적을 가진 동지로서의 침묵만이 흘렀다. 이제 어떡하실 거죠? 유진이 물었다. 태민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언론사 기자의 번호를 눌렀다. 이제 괴물을 사냥할 시간이야. 강태민이 접촉한 기자는 JBC 탐사보도팀의 오진택 기자였다. 그는 강태민 같은 재벌 3세가 가장 기피할 만한 인물, 즉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쫓는 독종으로 유명했다. 태민은 그가 아니면 이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알았다. 안전가옥에서의 비밀 접선은 새벽 2시에 이루어졌다. 오진택은 반신반의하며 나타났다. 유진그룹의 황태자가 자신의 아버지 강만식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제보. 그것은 함정이거나 미끼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허한 눈과 복수를 갈망하는 여자의 불타는 눈빛이었다. 이게 오진택은 태민이 내민 15년 묵은 서류철을 넘기며 숨을 삼켰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고발이 아니었다. 한 기업의 총수가 자행한 살인교사 및 은폐의 완벽한 증거였다. YJ 7에 조작된 임상 데이터, 그리고 서재혁의 마지막 경고 보고서에 찍힌 강만식의 붉은 펜 서명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탄이었다. 서유진은 의학적 관점에서 YJ 7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막으려 했는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유가족의 한풀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의사의 냉철한 소견이었다. 오진택은 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촬영하며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전율했다. 강 실장님, 오진택이 태민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 방조제 혹은 그 이상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 태민이 민준의 사진이 띄워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 아버지를 고발하는 거요. 그 대가가 무엇이든 달게 받겠소. 그날 아침 9시 JBC의 단독 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판도라의 상자, 유진그룹 15년의 살인 은폐, YJ 7의 진실. 헤드라인은 단순했지만 그 내용은 폭발적이었다. 오진택 기자는 원본 서류를 카메라 앞에 공개하며 서유진의 인터뷰 영상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처리됨을 내보냈다. 폭풍이 몰아쳤다. 강만식 회장이 손자의 기증자인 그녀를 의료사고로 매장시키려 했다는 사실까지 연이어 터져나왔다. 여론은 들끓었다. 살인기업 유진, 사이코패스 총수 강만식이라는 구호가 모든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유진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역사상 유례없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만식 회장은 VIP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피를 토하듯 분노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실, 그리고 그가 관리하던 모든 인맥에게 전화를 돌렸다. 마가, 당장 저 방송을 내려. 검찰, 언론사 사장, 청와대, 누구든 동원해서 저놈들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거대해 보였던 그의 거미줄은 진실이라는 불길 앞에서 순식간에 타버렸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 서재혁의 원본 보고서와 강만식의 서명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더 이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고 정권조차 유진그룹을
손절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날 정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유진그룹 본사와 강만식 회장이 머무는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병원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태민은 그 시각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체포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죽었다. 그때 강 회장이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는 도주하려던 것이 아니라 태민을 찾아온 것이었다. 내 놈,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다가와 태민의 멱살을 잡았다. 감히 이 아비를 배신해. 네가 누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나. 이 배은망덕한 놈. 태민은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의 손을 떼어냈다. 당신이 15년 전에 죽인 서재혁 연구원. 그가 당신의 제국을 세운 피 묻은 주춧돌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은 민준이까지 죽이려 했어. 당신의 비밀을 위해서.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야. 시끄러워. 내 놈이 모든 것을 망쳤어. 강 회장이 주먹을 휘두르려던 순간 복도 양쪽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만식 씨, 살인교사, 증거 인멸,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거인의 마지막은 초라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태민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민,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도 끝이야. 태민은 그저 아버지가 사라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병원 로비에서 휘몰아치는 바로 그 시각. 병원의 가장 깊고 조용한 곳, 무균 수술실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병원은 즉시 서유진에 대한 모든 징계와 오해를 철회했다. 김진혁 교수는 한달음에 그녀를 찾아갔다. 서유진 선생,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병원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민준 군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유진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병실에서 조용히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TV에서는 그녀의 아버지가 순직을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술실로 걸어 들어갔다. 태민은 수술실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태민은 그녀를 향해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감사를 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 앞에 선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경이었다. 유진은 그를 지나쳐 수술실로 들어갔다. 잠시 뒤 그녀의 몸에서 추출된 생명을 담은 붉은 골수가 특수 용기에 담겨 나왔다. 그것은 즉시 민준의 무균실로 옮겨졌다. 강태민은 유리창 너머로 그 생명의 액체가 아들의 작은 몸속으로 천천히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폭풍은 끝났고 이제는 기나긴 기다림과 희망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유진 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붕괴를 지켜보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무균실의 하얀 벽 안에서는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곳은 오직 생명과 죽음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왔다. 병원 옥상 정원, 따뜻한 햇살이 앙상했던 나뭇가지 위로 연두색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강민준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 새순을 가리켰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로 모두 빠졌다가 이제 솜털처럼 보송보송하게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 아빠,
저거, 봄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맑았다. 강태민은 아들의 어깨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6개월 전에 날카롭고 오만했던 전략기획실장이 아니었다. 그의 머리는 짧게 잘렸고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래, 봄이야, 민준아. 그리고 우린 곧 퇴원할 거다. 그가 사과를 깎아 작은 조각을 아들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이식된 골수는 기적처럼 민준의 몸에 자리를 잡았다. 치명적인 이식편대 숙주 반응도 감염의 재발도 없었다. 서유진의 건강한 골수가 아이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진혁 교수는 마지막 검사 결과지를 들고 웃으며 다가왔다. 관해, 리미션, 상태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적입니다. 강태민 씨. 아니, 이젠 그냥 태민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교수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6개월 동안 강태민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만식 회장은 1심에서 YJ 7사건에 대한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쓰러졌고 현재 교도소 병동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다. 유진그룹은 해체되었다. 강태민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범죄를 방조하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YJ 7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고 유진그룹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정경유착의 고리까지 검찰에 넘겼다. 그의 진심 어린 협조와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박함이 참작되었다.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는 유진그룹의 모든 지분과 상속권을 포기했다. 그가 가졌던 수조 원의 재산은 모두 서재혁 연구원의 유가족을 포함한 YJ 7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기금으로 헌납되었다. 그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민준이와 함께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들을 얻었다. 서유진은 그 폭풍의 중심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언론은 그녀를 정의의 내부 고발자로 칭송하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순직을 인정받았고 유진제약 연구소 앞에는 그의 흉상이 세워졌다. 15년의 한은 풀렸다. 그녀는 다시 흉부외과 의사 서유진으로 돌아왔다. 맹렬했던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순수한 사명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가끔, 아주 가끔 병원 전산망을 통해 강민준의 차트를 열어보곤 했다. 관의 상태, 그 두 단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몸 일부가 그녀가 증오했던 가문의 핏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고 있다는 역설적인 위안이었다. 민준이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는 마지막 꽃샘 추위로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태민이 민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 쪽에서 수술복 위에 하얀 가운을 걸친 서유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밤샘 수술을 마친 듯 피곤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민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유진도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감정과 사건들이 소용돌이쳤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민준이가 먼저 유진을 알아보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아이는 병원에서 그녀를 몇 번 마주쳤고 자신을 살려준 키다리 아줌마 정도로 알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태민 앞에서 처음 보인 경멸이나 분노 혹은 냉소가 아닌 순수한 미소였다. 퇴원하는구나, 민준아. 축하해. 이제 아프지 마. 태민은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 라는 말은 그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에 비해 너무나 가벼웠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으로 대신했다. 서유진 선생.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아버님, 명예가 회복되신 것을 뒤늦게나마 애도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한 인간의 고뇌와 회한이 자리 잡은 것을 보았다. 당신도 많은 것을 잃었더군요.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태민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 아들이 그리고 나도 다시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될 수 없었다. 용서로도 정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가장 절박한 고리로 연결된 서로의 삶에 가장 깊은 상처와 동시에 가장 큰 구원을 안겨준 복잡한 인연이었다. 가보겠습니다. 유진이 먼저 몸을 돌렸다. 그녀는 또 다른 환자를 구하기 위해 가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민준 군, 건강해야 한다. 네,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유진은 그들을 지나쳐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강태민은 제국을 잃은 왕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이의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서유진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고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폭풍은 완전히 끝났고 상처 입은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